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39일, JTBC가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한독수 대행을 3자 대결에 넣어봤는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보단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 의견도 과반이 넘는 58%였는데 이 결과는 잠시 뒤 상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낮 갑자기 발표된 김건희 여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번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황희석 변호사 등 고발인 측에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내는 대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토록 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일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인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대신 부장검사 1명에 이 사건을 배정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무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저희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던 지난해부터 탐사 보도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들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검찰은 한 달 뒤 끝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의혹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지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김모 씨는 2021년 10월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던 중 편지를 작성합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이었던 민모 씨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엔 김 여사가 등장합니다. 김 씨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범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피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 주가 조작 일당이 서로를 BP 패밀리라고 부른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를 따서 부른 건데 2차 주포 김 씨는 김 여사도 여기 포함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체포 직후 검찰 조사에서 BP 패밀리에 대해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의미라며 권오수, 이종호, 김모 씨, 김건희 여사,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선 편지에서 김 씨가 우려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를 피한 건 김 여사가 유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 91명 중 패밀리로 언급된 인물 역시 김 여사뿐입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심리분석 결과서엔 김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23억 원 차익을 얻었다는 게 한국거래소 결론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했는지,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 외에도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이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에 김 여사와 김모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인데요. 이후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말했다는, 즉 사실상 김 여사가 이 전주가 됐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가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액수가 김 여사의 당시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 손실 보전 약정도 했을 거란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를 했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수사가 부실했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요, 도이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네. 헌재는 결정문에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 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탄핵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가 적절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때도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4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번, 지난해 12월에는 최상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요, 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저희 JTBC는 이 미공개 재판 수사 기록을 연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김 여사를 향하는 이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반드시 수사로 규명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전격적으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겉으로 이 밝힌 이유를 보면요,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선 전이라는 이 시점, 그리고 부장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을 미루어서 이 여전히 이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검찰이 도이치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한 기자였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본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죠. 그런데 그러면서 금감원이 JTBC가 최초 보도한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보낸 이른바 3부 체크 메시지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JTBC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보도 과정에서 멋쟁의 병 대화방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남긴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3부 체크하라. 또 다른 의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이 메시지 직후부터 삼부토건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최초 보도 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시작했고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전 현직 실질 사주 등을 해외 재건 사업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인 듯합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등 5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발 취지에 이 씨가 쓴 3부 체크 메시지를 포함해 이 씨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호재로 석 달 사이 5배까지 폭등했습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건 포럼에 참석하는 등 공교로운 일정이 반복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씨가 이런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물론 김건희 여사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건 원희룡 당시 장관도 참석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MOU를 체결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럼 열흘 전 삼부토건 관계자가 포럼 주최 측인 협회 대표를 경영진으로 선임하려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달 사이 삼부토건 주가는 5배 뛰어올랐습니다. 이 시기 똑같은 모양의 주가 그래프를 그린 곳은 웰바이오텍. 삼부토건 실소유주가 함께 일대 주주로 지배하고 있던 관계사입니다. 두 회사 주가가 치솟은 시작점은 5월 22일. 다음 날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 포럼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라는 비영리 법인이 주최했습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대표는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동원해 현지 업체들과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두 회사가 재건 사업 추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벌인 허위 홍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이 포럼 열흘 전인 5월 12일 웰바이오텍이 낸 공시를 확인했습니다. 주주총회로 사내이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내용, 내정자는 이 재건 포럼 주최 측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모 대표입니다. 포럼 시작 열흘 전이자 문제의 3부 체크 메시지 이틀 전 시점입니다. 양 대표 이사 선임안은 우크라이나 관련 주가 부양 효과가 가라앉기 시작한 8월 돌연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비영리 법인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 판단해 이사직을 최종 고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웰바이오텍 측은 실제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 했고 양 대표 영입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했을 뿐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포럼 기획 단계부터 이후 국토부 참여 과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며 처음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사유서에서 최근 심신쇠약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고 사유서 하단엔 자필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김 여사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청문회를 여는데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 2월 언론사 폐간을 운운한 육성 녹음이 공개된 데 따른 겁니다.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 위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당일 불출석한다면 김 여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까지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4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서 통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세 번째 발의되는 내란 특검법도 이전엔 빠져있던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대응을 위해 두 특검법을 대선 이후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선을 39일 앞두고 JT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떤 후보와 만나든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이 후보를 상대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인 건 한덕수 권한대행인데 이 한 대행의 출마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58%,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붙든 46, 47%의 지지율로 상대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는 20%포인트 넘게 앞섰고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해도 19%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를 상대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인 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47%를 기록한 이 후보를 상대로 29%, 18%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7%입니다. 어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을 때도 출마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한대행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 경쟁력과 별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대행이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8%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해야 한다는 여론은 7%에 불과했습니다. 한대행이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보수층에서도 46%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33%, 60, 70대에서도 30% 초반대에 불과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현재 국정을 총괄하고 대선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대행이 그 역할을 내려놓고 직접 출마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나흘 뒤인 오는 29일 대선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JTBC는 이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도 진행했는데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지난 조사 때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 4명 중 누가 본선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18%,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17%, 안철수 후보는 11%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 전인 이달 초 JTBC가 범보수 진영 적합 후보를 물어봤을 땐 김 후보가 14%로 가장 높았고 홍 후보 10%, 한 후보 9%였는데 변화가 있던 겁니다.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대선 불출마와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1차 경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재편됐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2차 경선부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국민 여론조사, 여기에 당원 투표도 5대5 비율로 반영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명부 교부 이전까지 탈당자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한 결과 최종 76만 5,773명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를 감안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로 범위를 좁히면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25%, 한동훈 후보가 21%였습니다. 순위 변동은 있지만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로 3강 구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8%로 나왔습니다. 누가 2차 경선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로 질문을 바꿨더니 한 후보가 23%, 홍 후보와 김 후보가 22%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을 땐 김 후보가 29%로 다른 3강 후보들의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많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JTBC의 여론조사 결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경선 후보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가상 3자 대결에서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18%포인트로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대행에 대한 보수 응답자의 기대감, 결집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내 후보들과 이재명, 이준석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 결과를 함께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대행이 후보가 될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는 71%가 한대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69%, 김문수 후보는 6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즉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요, 이 한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오차범위 내지만 더 높은 겁니다. 한대행의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이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일제히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가 이렇다면 중도층은 어떻습니까? 네, 중도층에서는요, 한대행의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도 중도층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중도층 지지율만 떼어내서 보면요, 이 한대행이 19%, 이 후보가 53%로 34%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1%로 두 자릿수로 나타났고요.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각각 이 후보와 31%포인트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 한대행과의 격차보다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도층에서는 한대행이 확장 가능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직접적으로 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희가 한대행의 출마 자체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죠. 지금 반대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대행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8%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과는 괴리가 다소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출마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이었습니다. 역시 한대행이 대선에서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는데요. 3명 중 1명꼴이죠. 그러니까 한대행이 만약에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부 유보적인 판단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전 정부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어갈까 하는 두려움도 일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어떤 후보를 만나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이에요. 네, 저희 JTBC 조사에서는 보수 후보 누가 오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46에서 이 47% 정도의 지지율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블 스코어로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오늘 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심판이 자꾸 선수를 뛸 듯 말 듯 해가지고 많이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의 책무가 뭔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 오늘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류정화 기자와 분석해봤습니다. 네, JTBC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는데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들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들을 주축으로 추진됐던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은 논란이 일자 발표 4시간 만에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사들에게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함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신당이라든가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 별도로 뭐 만난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고. JTBC는 윤석열 신당 창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우선 전체 응답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6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윤석열 신당 창당에 크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창당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층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2%가 신당 창당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 여론도 뚜렷했습니다. 응답자 90%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 진보층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지지자 사이에서 지지하는 후보별로 의견이 갈린 점도 눈에 띕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김문수 후보 지지자 중 34%, 홍준표 후보 지지자 가운데 50%로 나왔고 안철수, 한동훈 후보 지지층에선 80%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윤석열 신당에 대한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는 다음 정권에선 대통령실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7%, 절반 정도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하자 또 세종으로 옮기자는 의견은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뽑힌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만큼 새 대통령실은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JTBC는 새 대통령실을 어디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7%, 절반가량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비율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등 제3의 장소 선정을 원하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충청권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은 모두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지지자들의 60%는 청와대 복귀를 원했고 세종 이전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유지를 원한 응답자는 6%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유지, 청와대 복귀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2%가 용산 대통령실 유지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와대 복귀를 선호했고 세종 이전을 선택한 응답자는 14%였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치른 뒤에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잠시 뒤 밤 10시부터 마지막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오늘 밤 10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JTBC도 생중계를 하는데 새 후보는 약 90분 동안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정책 공약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그간 밝혀왔던 공약을 위주로 정책 대결을 예고했고 김동연 후보는 2등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며 마지막 설전을 예고했습니다. 호남 경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을 찾은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에 이어 수도권 공약도 밝혔는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며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리한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호남 지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경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문 전 대통령의 기소로 검찰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호남,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 경선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일요일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선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로 불렸던 조직 성장과 통합이 출범 8일 만에 돌연 활동을 중단했고 해체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후보가 이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며 직접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각계 전문가 500여 명이 모였다는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출범 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불렸습니다. 이 후보와 가깝다고 알려진 유종일 상임 공동대표는 자신 있게 공약을 내놨고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대국,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 4, 5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출범식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오늘 성장과 통합 관련 질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내용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 공약이 잇따라 기사화되면서 여러 차례 혼란이 일었고 조직 내부에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계획된 특강이 취소되고 심포지엄이 미뤄지면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출범 일주일여 만인 어제는 급기야 조직 내 기획운영위원회가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2시간 뒤엔 상임 공동대표단이 해산은 아니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내홍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성장과 통합 측은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설계하고 제안하는 그런 기능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의 이미지가 좀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잡음이 노출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 싱크탱크로서의 운영 동력은 잃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1대1 토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 높은 표현들을 쏟아내며 서로를 공격했는데 정책 토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고 여러분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하며 끌어안았던 이틀 전과 달리 오늘은 날을 세웠습니다. 홍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데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 후보의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깐족되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후보는 홍 후보가 대선 출마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며 탄핵 반대 주장의 진정성을 공격했습니다. 12월에 대합 빌딩에다가 사무실을 가계약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홍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전과 육범이라고 한 걸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과거 엄혹한 시절에 민주화 항쟁을 했던 부분,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아니고. 네거티브 없는 경선 토론을 하자고 했지만 과거 논란 발언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성 정치인 향해서 분칠이나 하고 화장이나 하는 최고위원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공부하라는 뜻이지.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지. 토요일인 내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이 함께 토론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일요일과 월요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화요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 자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참정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출마설이 나오는 와중에도 호남과 영남, 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경제와 민생 현안을 챙긴 건 결국 대권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어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한 대행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모든 세력이 빅텐트 안에 모여서 하나가 됐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여론이 지배적.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대행 측 관계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여러 요구들이 있고 한 대행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2+2 통상협의가 일단락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2명으로 좁혀지는 다음 주 초중반 거취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권 노름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한 대행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의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홍 후보의 측근 인사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JTBC 보도로 해외 출국 사실이 알려진 또 다른 측근 최모 씨는 조만간 입국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출국 금지된 인물은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A씨와 전직 대구시 공무원 B씨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명태균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의 당시인 2014년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홍 후보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넨 의혹이 있습니다. B씨는 지난 14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홍 후보 측근 최모 씨와 함께 대구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과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모두 관여해 홍 후보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 씨는 지난주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 씨는 출국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나 대선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JTBC 보도가 나간 뒤엔 조만간 입국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도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홍 후보는 최 씨가 측근이 아니고 출국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 아들 친구는 맞아요. 네. 근데 정치하려고 명태균 밑에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홍 후보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으로 찾은 국회에서 검찰의 정치화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국회 본청에 들어섭니다.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왔고 행사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퇴임 후에 국회 방문이 처음입니다. 우 의장이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걸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뭐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담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국회 경내를 가로질러 행사장까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는 12.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며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의 핵 관련 공약을 겨냥한 듯 핵무장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대선에 불복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연장으로 석 달 넘게 신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은 계몽령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강사 전한길 씨.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엔 선관위 앞 시위에 나와 대선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개돼지야, 개돼지. 국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개돼지가 되겠습니까? 극단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 불복을 할 겁니다. 대선 불복을 할 겁니다. 목숨 겁니다. 저는 투신할 생각도 있습니다. 6.3등이 뛰어내릴 그런 용의도 있으니까. 전 씨는 헌재에 이어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공적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경찰의 보호 조치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 씨는 이달 초 3번째로 신변보호 연장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신청한 지난 1월 말부터 2번째로 승인된 3월에 이어 이달까지 석 달째 경찰 보호를 받으며 집회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차 보호 기간까지는 비상용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 순찰 차량 1대, 경찰 인력 2명까지 전 씨 보호에 투입됐습니다. 전 씨가 협박성 이메일을 받고 있다는 사유가 인정된 건데 자발적인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 목적의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변보호 취지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오후 방심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는데 유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한 언론사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어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재무장관 입에선 당장 다음 주에 합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노리고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간 첫 고위급 관세 협상은 약 85분간 진행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면제부터 요구했습니다.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해 비관세 조치와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위비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방위비 문제를 다룰 것을 시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단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신속한 합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다음 주 중 잠정 합의 수준의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과 관련해 한 대행이 별도의 당부를 한 것도 없다며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베센트 장관이 다음 주란 시점을 언급한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30일 출마설이 퍼지는 가운데 한 대행이 큰 틀에서 미국과 협상 운영 세칙 등에 합의한 다음 이걸 성과로 앞세워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관세 협상을 풀어나갈 핵심 열쇠로 떠오른 게 바로 우리 조선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향해 언급한 것도 바로 K조선이었죠. 다음 주엔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방문합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의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여기서 언급한 최선의 제안이 뭔지에 대해 함께 테이블에 앉았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선 산업의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함정의 노후화와 치솟는 건조 비용, 인력난 등으로 해군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기술은 군사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K조선을 콕 집어 여러 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e'll be dealing with those countries, and we may be ordering top-of-the-line ships from those countries. 실제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국 현지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기업 차원의 교류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정부로선 세계 1위 수준의 조선 부분에서 협력하는 대신 관세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셈입니다. 미국 측이 원하는 카드를 한국 측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요. 반대로 한국도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는 물론 자동차와 같은 품목별 관세 인하에 아마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사업 최고 결정권자인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다음 주 거제와 울산 등 우리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방한하는 건 처음인데 군함 건조 등 한미 조선 협력에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코엑스에서 이렇게 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코엑스 안에 있는 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출입문 앞 광장은 순식간에 건물 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7분쯤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는 건물 밖으로 나와 일대를 뒤덮고 영동대교 방면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전시장엔 월드 IT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이용객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대피하라고 안내 방송, 행사장 안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먹을 생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불이 났다고 대피 명령이 나가지고 밖에서 도시락을 먹게 됐습니다. 바로 앞 도로를 지나가던 시민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 안으로도 막 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문 닫혀 있는데 엄청 짙은 황사처럼 갈색깔로 이제 좀 택시 앞을 막 가렸고요. 기사님도 빨리 여기 지나가야겠다 하시고 눈도 맵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2시간 만에 완전히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리 작업을 하는 동안 2층을 비롯해 일부 구역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코엑스는 하루 평균 7만 명이 오가는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최대 520여 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과 대형 연회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한국무역협회 등 각종 사무실이 있어 자칫 큰 피해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유심 해킹 사고 일주일 만에 SK텔레콤이 결국 이용자 2,300만 명 모두에게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급속도로 커진 데다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응에 나선 건데 박준우 기자입니다. SK텔레콤 경영진이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입자 고유 식별번호, 인증키 등이 담긴 유심은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가입자 유심 정보 일부가 해킹당한 겁니다. 아직 그 피해 규모도 파악되진 않았지만 유출된 유심 정보는 불법 도용되거나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고했지만 불안이 더 증폭되면서 결국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유심은 전국 티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2,3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교체할 경우 약 1,77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걸로 추산됩니다. SK텔레콤은 아직 2차 피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불법 유심을 제조해서 악용하는 사례를 저희는 2차 피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사례들이 현재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입자 불만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를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데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외 로밍도 불가능합니다. 가입은 했는데 이게 해외에 나갈 때는 해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이 정한 24시간 안에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 늑장 대응 논란도 일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가입자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의사들이 여전히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만들어진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니 딸의 사진을 올려 가족을 비난한다는 피해 호소까지 있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외투로 얼굴을 가린 사직 전공의가 법원을 나옵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지난해 7월 정 씨는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조롱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 1년 동안 접수된 신고는 모두 393건. 한 신고자는 메디스태프의 딸아이의 사진이 올라오고 가족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출신 학교와 병원, 학번과 연차가 모두 공개됐다며 수사를 요청한 전공의도 여럿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은 자살 충동을 느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한 가족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의 수련병원, 진료과 등이 공개되고 후배 전공의들의 복귀를 부추겼다는 허위 사실이 올라왔다며 신고했습니다. 결국 일부는 두 손을 들고 병원 복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괴롭힘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학회 참석자 명단까지 뒤져서 근무 중인 특정과의 전공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신고조차 못한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사는 거주지 이런 것까지 다 노출이 됐다고 들었고 댓글 중에 너무 심한 성희롱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신고하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낙인은 크고 깊은데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넘도록 상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나무관에 안치된 교황은 자신이 마지막 안식처로 정한 곳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갑니다. 교황의 장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지은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연이틀 자정 너머까지 개방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선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조문객들이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It was a queue for 1 hour and 15 minutes, and we got to see the Pope, and he looked very tranquil and peaceful. 조문 사흘차, 교황의 장례식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장례식엔 약 130개 나라를 대표하는 정상과 군주가 참석하는데 또 하나의 외교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아침 10시에 예정된 장례 미사는 추기경단 단장이 주례를 맡습니다. 미사에 앞서 교황 시신을 담은 목관이 바깥 광장 재단으로 옮겨집니다. 그동안은 세 겹으로 된 삼중관을 썼지만 생전 교황 뜻에 따라 아연으로 안을 덧댄 소박한 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쯤 관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을 하며 의식은 끝납니다. Towards the end, there is known what is known as the commendation and the final farewell, where there will be a series of prayers over the coffin. 신자들이 경의를 표한 뒤 교황의 관은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 옮겨집니다. 교황이 평소 묻히고 싶다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그렇게 잠들게 됩니다. 이 마지막 안식처는 교황이 교황직에 오르기 전부터 주일마다 찾아가서 쉬던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 교황 중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묻힌 교황은 1903년 선종한 레오 13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 뒤 추기경 133명은 새 교황을 뽑기 위해 1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La sua è una eredità che non cadrà. Senta, ma che clima c'è qui alle congregazioni? L'abbiamo visto entrare anche ieri. C'è la parte organizzativa, no?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전까지 추기경들이 하는 애도 미사와 설교에서 차기 교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5일과 6일 중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려던 납북자 가족들과 이걸 막으려던 주민들이 대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무산되긴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도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앞. 파란색 천막이 들어오자 미리 대기하던 경찰이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천막을 친 쪽은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 북한에 납치된 부모나 자식의 생사를 알고 싶어 신상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북으로 날리기 위해 모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을 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풍선 날리기를 저지하려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또 통일선에는 또 그냥 관광객들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관광객도 줄어들 거고. 가뜩이나 1년 가까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에 지쳐 있는데 풍선을 날려 북한을 더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네. 창문 닫지만 좀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시끄러울 텐데 아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탈북자 단체들도 이곳에서 대북 전단을 종종 날리기 때문인지 납북자와 탈북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아주 못 살겠어. 북한으로 도로 가라 그래요.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북한에 납치된 분들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결국 날씨 때문에 풍선 날리기는 중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기동대가 수백 명 배치됐습니다. 이렇게 소위 남남 갈등이 생길 걸 알면서도 납북자 가족들이 소식지를 날리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이게 완전히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세요. 장 씨의 아버지 장기영 씨는 지난 1969년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가다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56년간 단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는 이순남 씨. 윤은 3살 때 데리고 김포 비행장에 마중 나갔댔어요. 기다리는데 비행기는 안 오고 원산으로 갔다는 라디오 방송이 4시에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그 3살짜리 막내 아들은 59살이 됐고 37살 젊은 엄마는 93살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김포 비행장 마중을 차마 끝낼 수 없습니다. 생사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생사람을 있을 것도 아닌 이북에 넘어가서 이래 됐는데.
엉킨 세월을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납북자 송환이나 생사 확인 요청에 응하는 게 최선인 상황. 가족들도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납북자를 만약에 북한에다가 얘기하면 남북 간의 만남이라든가 그런 게 성사되겠어요?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 그러는 나라예요.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 촉구하고 있지만 호응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납북자 가족들은 그저 풍선 날리려다 접경지에서 혼란만 부추긴 사람들로 잠깐 뉴스에 비춰지고 다시 끝모를 기다림과의 싸움에 들어갑니다. 오늘 상황은 이렇게 정리됐지만 우리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전단지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 납북자 가족단체, 그리고 북한의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의 위협으로 이미 지쳤는데 또 긴장 조장하지 말라는 이 접경지 주민들. 이들 사이의 간극을 영영 좁힐 수 없는 걸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훈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봄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맑고 쾌청한 날씨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한 봄을 느끼기 좋겠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10도를 밑돌며 오늘만큼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투로 체온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3도, 광주 7도로 평년보다 2,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살짝 지나겠고 당분간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따스한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